노년을 지혜롭게 실버의 지혜입니다. 오늘도 마음이 조금 편해지는 이야기 함께 나누겠습니다. 어느 날 한 분이 조용히 이런 말을 하셨습니다. 있잖아요. 나는요, 열심히 살았고 남한테 피해 준 적도 없는데 사람들이 나한테 부탁은 쉽게 하면서 정작 내 말은 귀담아 듣지 않는 것 같아요. 이 말을 듣는 순간 마음이 아팠습니다. 평생 성실하게 살아오셨을 텐데 왜 이런 생각을 하게 됐을까? 아마 이 영상을 듣고 계신 분들 중에도 비슷한 느낌을 받으신 적 있으실 겁니다. 열심히 살아왔고 항상 최선을 다하는데도 내가 한 말이 가볍게 취급될 때가 있다고 생각하신 적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의견은 말하는 족족 흘려들어지는 것 같을 때가 있습니다. 누군가의 부탁은 쉽게 받지만 나한테 돌아오는 배려는 적다고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속으로 이런 생각이 듭니다. 괜히 내가 만만해 보이나? 내가 뭔가 부족한가? 그런데 말입니다. 사람들이 나를 무시해서가 아닙니다. 운이 없어서도 아닙니다. 존중받는 사람과 무시당하는 사람은 보이지 않는 신호를 다르게 보냅니다. 말투, 태도, 반응에서 오는 작은 차이가 이야기를 나누는 상대방에게 신호를 보내는 겁니다. 상대에게 은연중에 느껴지는 감이라는 것을 느껴본 적이 있으신가요? 바로 이 사람은 만만한 사람이라는 느낌과 함부로 대하면 안 되는 존중받는 사람이라는 신호가 은연중에 느껴지는 것이죠. 신기한 점은 나이도 비슷하고 학력도 비슷하고 재산도 비슷한데 어떤 사람은 늘 존중받고 어떤 사람은 늘 가볍게 대우받습니다. 왜 그럴까요? 외모가 달라서? 목소리가 달라서? 아닙니다. 바로 그 차이는 말 한마디, 태도 하나에서 시작됩니다. 과연 어떤 말투와 태도가 나에 대한 대우를 다르게 판단하게 하는지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여러 어르신들의 사례를 바탕으로 무시와 존중은 어떤 차이가 있는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이 영상 끝까지 들어보시면 사람 관계에서 억울한 일이 줄어들 겁니다. 나이가 들어 이제 와서 바꾸기 늦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지금부터라도 충분합니다. 말투 하나, 태도 하나만 바꿔도 사람들이 나를 대하는 방식이 달라지는 것을 느낄 수 있을 겁니다. 오늘 주제가 마음에 드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응원이 더 솔직하고 진심 어린 이야기를 나누는 힘이 됩니다. 먼저 무시당하기 쉬운 말과 태도를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과하게 배려하는 습관입니다. 동네 복지관에서 봉사활동을 하시는 한 분이 있었습니다. 이분은 정말 친절하셨습니다. 누가 부탁하면 늘 네, 제가 할게요라고 답했습니다. 시간이 안 돼도 억지로 시간을 냈고 힘들어도 내색하지 않았습니다. 괜찮아요. 이 정도는 제가 하면 되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처음에는 다들 고마워했습니다. 정말 좋은 분이시네요. 도움이 많이 돼요. 이런 말들이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변화가 생겼습니다. 사람들이 부탁하는 횟수가 점점 늘어났습니다. 지난번에 하는 거 보니 잘하던데 이번에도 해주실 거죠? 이것도 좀 부탁할게요. 괜찮죠? 고마움의 말은 점점 줄어들고 당연하다는 듯한 태도만 남았습니다. 그분은 점점 지쳐갔습니다. 거절하고 싶었지만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저번까지 다 해줬는데 갑자기 안 된다고 하면 이상하게 보이지 않을까? 사이가 나빠지면 어떡하지? 이런 걱정에 계속 네라고 대답하게 됐습니다. 결국 그분은 복지관 나가는 걸 그만뒀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봉사자가 아니라 심부름꾼처럼 대하는 것 같아서요. 왜 이런 일이 생기는 걸까요? 인간관계에서 경계 없는 친절은 특정한 심리 신호를 보냅니다. 이 사람은 거절하지 않는다. 이 사람한테는 부탁해도 된다.
이 사람은 불편해도 참는다. 이런 신호가 무의식적으로 전달되는 겁니다. 상대방이 나쁜 사람이어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보내는 신호를 받아들인 것뿐입니다. 예를 들어볼게요. 친구들끼리 약속을 잡을 때 늘 내가 먼저 연락하고 늘 내가 시간을 조율해 줍니다. 친구들이 이 시간은 어때? 라고 물으면 내 일정이 있어도 괜찮아. 내가 맞출게라고 합니다. 처음엔 배려처럼 보이지만 자꾸 반복되면 친구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얘는 시간이 여유로운가 보다. 얘는 우리 일정에 맞춰주는 게 불편하지 않나 보다. 그러면 다음에도 내 일정을 먼저 물어보지 않습니다. 이게 바로 과하게 배려하는 사람이 가볍게 보이는 이유입니다. 배려가 과하면 배려가 아니라 자기 소멸이 되는 겁니다. 나를 지우고 상대방에게만 신경 쓰는 거죠. 그러면 상대방은 나를 존중하기보다는 편하게 대하게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배려하되 항상 내가 양보하지는 않는 겁니다. 이번엔 제가 시간을 낼게요. 하지만 다음엔 제 일정에 맞춰주시면 좋겠어요. 이렇게 말하면 됩니다. 부탁을 들어주되 모든 부탁을 다 들어주지는 않는 겁니다. 오늘은 도와드릴 수 있지만 다음 주는 제가 바빠서 어려울 것 같아요. 이렇게 선을 그으면 됩니다. 배려와 자기 소멸은 다릅니다. 배려는 상대방을 생각하는 거지만 나를 지우는 건 아닙니다. 나도 중요하고 상대방도 중요한 겁니다. 항상 상대방만 우선하면 그건 배려가 아니라 나를 지우는 거예요. 그러면 존중받기 어렵습니다. 두 번째로 조심해야 할 습관은 말을 끝까지 하지 않는 것입니다. 어느 모임에서 이런 장면을 봤습니다. 한 분이 의견을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그러니까 뭐랄까 이게 좀 말이 흐려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순간 다른 사람이 끼어들었습니다. 아, 이 말씀하시려는 거죠? 제가 정리해 드릴게요. 그리고 자기 방식으로 정리해 버렸습니다. 원래 하시려던 분은 그냥 네, 그렇죠 하고 넘어갔습니다. 나중에 그분께 여쭤봤습니다. 아까 하시려던 말씀이 그게 아니셨던 것 같은데요. 맞아요. 사실 다른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중간에 끊기니까 그냥 넘어갔어요. 뭔가 확신 있게 말하는 게 어려워서요. 말하다가 중간에 멈칫하게 되는 경우. 이런 경험 있으시죠?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아니, 근데 이게 맞나? 제 생각엔 아니, 뭐 확실한 건 아니지만, 이렇게 말을 흐리면 듣는 사람은 확신이 없다고 느낍니다. 뇌과학적으로 보면 우리 뇌는 확신 없는 말을 가볍게 처리합니다. 말끝이 흐려지거나 중간에 자꾸 아니 근데 뭐 그렇다고 같은 말이 들어가면 뇌는 이 정보를 중요하지 않다고 판단합니다. 반대로 짧고 명확하게 끝나는 말은 뇌가 중요하다고 인식합니다. 실제로 한 연구가 있습니다. 같은 내용을 두 가지 방식으로 말하게 했습니다. 하나는 제 생각엔 이게 맞는 것 같은데요 라고 말하고 다른 하나는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듣는 사람들에게 어느 쪽이 더 설득력 있었는지 물었더니 압도적으로 두 번째가 높았습니다. 내용은 똑같은데 말끝의 차이만으로 설득력이 달라진 겁니다. 예를 들어볼게요. 병원에서 의사 선생님이 이렇게 말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글쎄요, 이게 맞는 치료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데요. 한번 해보시겠어요? 믿음이 가지 않을 겁니다. 하지만 이 병은 이렇게 치료를 하겠습니다라고 말하면 신뢰가 생깁니다. 같은 치료인데 말하는 방식이 다른 거죠. 우리 일상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식한테 조언할 때 엄마 생각엔 그게 좀 아닌 것 같은데 뭐 내가 알아서 하겠지만 이렇게 말하면 자식은 그냥 흘려듣습니다. 하지만 엄마는 이렇게 생각해. 내가 참고하면 좋겠어라고 말하면
자식이 좀 더 귀담아 듣게 됩니다. 왜 우리는 말을 흐리게 될까요? 확신이 없어서? 아닙니다. 대부분은 거절당할까봐, 틀릴까봐, 이상하게 보일까봐 걱정되는 겁니다. 그래서 미리 도망갈 구멍을 만들어 두는 거죠. 제 생각일 뿐이에요. 확실한 건 아니지만 이런 말로요. 하지만 이런 말들이 쌓이면 사람들은 내 말을 가볍게 여기게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말의 끝을 명확하게 하는 겁니다.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제가 보기엔 이게 맞습니다. 저는 이렇게 하는 게 좋다고 봅니다. 이렇게 끝을 분명히 하면 듣는 사람도 내 말을 진지하게 받아들입니다. 물론 틀릴 수도 있습니다. 확실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건 말한 다음에 생각할 문제입니다. 말하기 전부터 미리 불안해하며 말을 흐릴 필요는 없습니다. 확신 있게 말했다가 나중에 제가 잘못 생각했네요 라고 인정하는 게 처음부터 흐릿하게 말하는 것보다 훨씬 낫습니다. 말을 아끼는 것과 흐리는 것은 다릅니다. 말을 아낀다는 건 신중하게 생각한 다음 말하는 겁니다. 하지만 말을 흐린다는 건 생각은 있는데 확신 없이 말하는 거죠. 말을 아끼는 사람은 존중받지만 말을 흐리는 사람은 가볍게 여겨집니다. 세 번째로 조심해야 할 태도는 항상 웃고 넘기는 것입니다. 경로당에서 이런 장면을 봤습니다. 한 분이 다른 분한테 농담처럼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머, 오늘 옷 색깔 좀 요란한데? 젊은 사람도 아니고. 듣는 분이 웃으며 에이, 그래요? 괜찮은 줄 알았는데 라고 넘어갔습니다. 다른 날 또 그분이 말했습니다. 요즘 살 좀 찐 거 아니에요? 조심해야죠. 또 웃으며 그러게요. 요즘 운동을 못해서라고 넘어갔습니다. 이게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그 사람은 계속 농담이라는 이름으로 상처 주는 말을 했고 듣는 분은 계속 웃으며 넘어갔습니다. 어느 날 제가 그분께 조용히 물어봤습니다. 저런 말 들으면 기분 안 좋으시지 않아요? 물론 기분 나쁘죠. 하지만 화내면 제가 속 좁은 사람처럼 보이잖아요. 그냥 웃고 넘기는 게 편해요. 과연 그럴까요? 웃고 넘기는 게 정말 편한 걸까요? 겉으로는 편해 보여도 속으로는 상처가 쌓입니다. 그리고 더 큰 문제는 상대방이 점점 선을 넘는다는 겁니다. 감정을 숨길수록 상대가 선을 넘는 이유가 뭘까요? 심리학에서는 이를 경계인식의 소실이라고 설명합니다. 사람들은 상대방의 반응을 보고 경계선을 파악합니다. 여기까지는 괜찮구나. 이 정도는 농담으로 넘어가는구나. 그런데 항상 웃고 넘어가면 상대방은 경계가 어디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점점 더 심한 말을 하게 되는 겁니다. 실제로 한 실험이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농담을 하게 했는데 듣는 사람의 반응을 다르게 설정했습니다. 한 그룹은 항상 웃으며 넘어가고 다른 그룹은 가끔 불편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결과가 어땠을까요? 항상 웃는 그룹에게는 점점 더 심한 농담이 나왔고 불편한 표정을 지은 그룹에게는 농담이 줄어들었습니다. 이게 바로 항상 웃고 넘기는 사람이 만만해지는 이유입니다. 웃음이 방패가 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해도 되라는 신호가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볼게요. 친척 모임에서 누군가 아들은 아직도 결혼 안 했어? 라고 묻습니다. 기분은 나쁘지만 웃으며 뭐 인연이 없나 봐요 라고 넘어갑니다. 다음에 또 만나면 또 같은 질문을 합니다. 아직도? 너무 늦는 거 아니야? 또 웃으며 넘어갑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계속 그 질문을 반복합니다. 내가 불편해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니까요. 하지만 한 번이라도 우리 아들 이야기는 이제 물어보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라고 말하면 그 다음부터는 조심합니다. 웃음으로 넘기지 않고
내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한 거죠.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화를 내라는 게 아닙니다. 다만 불편하면 불편한 표정을 지어도 된다는 겁니다. 그런 말씀은 좀 불편해요. 농담이시겠지만 기분이 안 좋네요. 이렇게 말해도 됩니다. 처음엔 어색할 수 있습니다. 내가 너무 예민한가? 분위기 깨는 거 아닌가? 이런 걱정이 들 겁니다. 하지만 생각해 보세요. 누군가 나한테 상처 주는 말을 했는데 내가 불편하다고 말하는 게 잘못인가요? 아닙니다. 오히려 내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하는 게 정직한 태도입니다. 웃으면서 속으로 상처받는 게 훨씬 해롭습니다. 웃음은 방패가 아니라 선택입니다. 기분 좋을 때 웃는 거지, 기분 나쁜데 웃을 필요는 없습니다. 상처받았으면 상처받았다고 표현하는 게 나를 지키는 방법입니다. 그래야 상대방도 선을 알고 나도 억울하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존중받지 못하거나 무시당하는 말들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제부터는 존중받는 사람들의 말과 태도를 알아보겠습니다. 네 번째는 설명하지 않고 정리하는 습관입니다. 같은 상황에서 두 분의 말하는 방식을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모임에서 다음 식사 장소를 정하는 중입니다. 첫 번째 분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저는 그 식당이 좀 별로인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 저번에 갔을 때 음식이 늦게 나왔거든요. 그리고 자리도 좀 불편했고 가격도 비싼 편이었어요. 물론 다른 분들이 좋다고 하시면 저야 상관없지만 제 생각엔 다른 데가 나을 것 같아요. 두 번째 분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저는 다른 곳이 나을 것 같습니다. 이유는 서비스와 가격 때문입니다. 같은 의견인데 느낌이 완전히 다르죠? 첫 번째 분은 길게 설명하시면서 끝에 가서는 확신도 없어 보입니다. 두 번째 분은 짧고 명확합니다. 어느 쪽 말씀이 더 설득력 있어 보이시나요? 대부분 두 번째라고 답하실 겁니다. 왜 그럴까요? 짧고 단정한 말이 주는 권위 효과 때문입니다. 심리학 연구에 따르면 사람들은 긴 설명을 들으면 듣는 사람은 말하는 사람이 불안하다고 느낍니다. 왜 이렇게 길게 설명하지? 확신이 없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반대로 짧게 정리된 말을 들으면 이 사람은 확신이 있구나라고 느낍니다. 실제로 한 실험이 있습니다. 같은 내용의 프레젠테이션을 두 가지 방식으로 했습니다. 하나는 자세한 설명과 데이터를 가득 넣었고 다른 하나는 핵심만 세 줄로 요약했습니다. 청중에게 어느 쪽이 더 전문적이었는지 물었더니 세 줄로 요약한 쪽이 압도적으로 높았습니다. 이게 바로 존중받는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설명하지 않고 정리합니다. 변명하지 않고 결론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볼게요. 누군가 왜 그렇게 생각하세요? 라고 물으면 존중받지 못하는 사람은 이렇게 답합니다. 아, 그게요. 제가 이런 경험이 있어서요. 저번에도 비슷한 일이 있었는데 그때 이렇게 됐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도 그럴 것 같아서요. 하지만 존중받는 사람은 이렇게 답합니다. 제 경험상 이렇게 되더라고요. 끝입니다. 더 설명하지 않습니다. 상대방이 더 궁금하면 물어볼 거고 아니면 그대로 넘어갈 겁니다. 왜 이런 차이가 생길까요? 대부분은 인정받고 싶은 마음 때문입니다. 내가 이렇게 많이 생각했어. 내 의견에도 근거가 있어. 이걸 보여주고 싶어서 길게 설명하는 겁니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길게 설명할수록 설득력이 줄어듭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말하기 전에 한번 정리하는 겁니다. 내가 하고 싶은 말의 핵심이 뭐지? 이걸 먼저 생각하고 그 핵심만 말하는 겁니다. 부연 설명은 상대방이 물어볼 때 하면 됩니다. 처음엔 어색할 겁니다. 너무 짧게 말하면 무뚝뚝해 보이는 거 아닐까?
더 설명해야 이해하지 않을까? 이런 걱정이 들 겁니다. 하지만 몇 번 해보시면 알게 됩니다. 짧게 말해도 상대방은 충분히 이해하고 오히려 더 집중해서 들어줍니다. 길게 말할수록 설득력이 줄어듭니다. 짧고 명확하게 말할수록 존중받습니다. 설명은 필요할 때만 하고 평소에는 정리해서 말하는 습관을 들이시면 사람들이 내 말을 훨씬 진지하게 받아들일 겁니다. 5번째로 존중받는 사람들의 거절법을 알아보겠습니다. 거절이 어려운 이유가 뭘까요? 대부분 관계가 나빠질까봐 걱정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존중받는 사람들을 보면 거절을 해도 관계가 나빠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존중받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실제로 사용하기 쉬운 거절 문장 몇 가지를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시간을 내달라는 부탁을 받았을 때입니다. 이렇게 거절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아이고, 죄송한데요. 제가 그날은 좀 바빠서요. 사실 다른 약속도 있고 몸도 좀 안 좋아서요. 정말 미안한데 이번엔 어렵겠어요. 하지만 그날은 제 일정이 있어서 어렵겠습니다. 라고 간단히 말하는 게 낫습니다. 다음은 돈을 빌려달라는 부탁을 받았을 때입니다. 이렇게 거절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아, 그게 제가 요즘 형편이 안 좋아서요. 빌려드리고 싶은데 저도 여유가 없어서요. 정말 죄송해요. 라는 말보단 죄송하지만 돈 거래는 하지 않습니다. 라고 단호히 말하세요. 마지막으로 일을 떠넘기려는 부탁을 받았을 때입니다. 이런 식으로 거절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저도 도와드리고 싶은데요. 요즘 제가 할 일이 너무 많아서요. 다음에는 꼭 도와드릴게요. 라고 말하기보다 그 일은 맡아 하기 어렵습니다. 라고 확실히 거절하세요. 차이가 느껴지시죠? 앞에 거절 방식은 길고 변명이 많고 미안함이 앞섭니다. 뒤에 거절 방식은 짧고 이유가 간단하고 확실합니다. 왜 좋은 거절이 오히려 관계를 유지하는 걸까요? 심리학에서는 이를 명확한 경계의 존중 효과라고 설명합니다. 사람들은 상대방의 경계가 명확하면 오히려 안심합니다. 아, 이 사람은 안 되는 건 안 되는구나. 그럼 할 수 있다고 할 때는 정말 할 수 있는 거구나. 이렇게 신뢰가 생기는 겁니다. 반대로 길게 변명하면 어떻게 될까요? 아, 이 사람은 거절하는데 미안해하네. 그럼 좀 더 설득하면 할 수도 있겠다. 이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시 부탁이 오는 겁니다. 실제로 한 연구가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부탁을 거절당했을 때의 감정을 물어봤습니다. 죄송하지만 안 됩니다라고 짧게 거절당했을 때와 정말 미안한데 사정이 이래서 안 됩니다라고 길게 거절당했을 때 어느 쪽이 더 서운했을까요? 놀랍게도 길게 거절당했을 때 더 서운했다고 답했습니다. 왜냐하면 사정을 말하면서도 안 도와주네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럼 어떻게 거절해야 할까요? 짧고 명확하게, 그리고 이유는 최소한만 말하는 겁니다. 어렵겠습니다. 하지 않습니다. 불가능합니다.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상대방이 왜요? 라고 물으면 그때 간단히 개인적인 사정이 있어서요 라고 답하면 됩니다. 처음엔 이렇게 짧게 거절하는 게 무례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이게 더 정직하고 깔끔한 태도입니다. 거짓 희망을 주지 않고 내 입장을 분명히 하는 거니까요. 선을 긋는 사람은 차갑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기 한계를 알고 할 수 있는 것과 없는 것을 구분하는 성숙한 사람입니다. 거절을 잘하는 사람이 관계도 오래 갑니다. 억지로 참다가 폭발하는 것보다 처음부터 선을 분명히 하는 게 훨씬 건강한 관계입니다. 마지막으로 존중받는 사람들의 가장 강력한 무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건 바로 침묵입니다.
이런 경험이 있었습니다. 모임에서 누군가 부적절한 농담을 했습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어색하게 웃거나 넘어갔습니다. 그런데 한 분만 표정 변화 없이 가만히 계셨습니다. 말을 하지 않았지만 그 침묵이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했습니다. 마치 그 농담 적절하지 않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 같았죠. 농담을 한 사람도 눈치챘습니다. 아, 제가 실례했네요 하며 분위기를 바꿨습니다. 말하지 않았는데 분위기가 달라진 순간입니다. 이게 바로 침묵의 힘입니다. 침묵이 주는 비언어적 메시지는 말보다 강력합니다. 왜냐하면 침묵은 의도적이기 때문입니다. 평소에 말을 잘하는 사람이 갑자기 말을 안 하면 그건 신호입니다. 이건 동의하지 않습니다. 이건 불편합니다. 이건 넘어갈 수 없습니다. 이런 메시지가 말없이 전달되는 겁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를 의도적 침묵의 권위 효과라고 설명합니다. 사람들은 예상하지 못한 침묵을 만나면 불안해집니다. 왜 말이 없지? 내가 뭔가 잘못했나? 이런 생각이 들면서 자기 행동을 돌아보게 됩니다. 실제로 한 실험이 있습니다. 협상 상황에서 한쪽이 제안을 하고 나서 상대방의 반응을 두 가지로 나눴습니다. 한 그룹은 바로 반응했고 다른 그룹은 5초간 침묵했습니다. 결과가 어땠을까요? 침묵한 그룹이 협상에서 훨씬 유리한 조건을 얻어냈습니다. 제안한 사람이 침묵을 견디지 못하고 스스로 양보했기 때문입니다. 이게 바로 침묵의 힘입니다. 말을 하지 않아도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고 오히려 말보다 더 강력할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볼게요. 누군가 나한테 무리한 부탁을 했습니다. 존중받지 못하는 사람은 바로 아, 그게요 하면서 설명을 시작합니다. 하지만 존중받는 사람은 잠깐 침묵합니다. 3초, 5초. 그 침묵 동안 상대방은 자기 부탁이 무리했다는 걸 깨닫습니다. 아, 너무 갑작스러웠나? 미안해요. 괜찮으면 해주시고 아니면 괜찮아요. 이렇게 스스로 물러서게 됩니다. 또 다른 상황입니다. 모임에서 누군가 계속 자기 자랑만 합니다. 존중받지 못하는 사람은 와, 대단하시네요. 정말 좋으시겠어요. 하면서 계속 맞장구를 쳐줍니다. 하지만 존중받는 사람은 조용히 듣기만 합니다. 반응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자랑하던 사람도 점점 말이 줄어듭니다. 반응이 없으니 재미가 없는 거죠. 침묵을 어떻게 사용해야 할까요? 세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첫째, 동의하지 않을 때 굳이 반대 의견을 길게 말할 필요 없습니다. 그냥 조용히 있으면 됩니다. 내 침묵이 동의하지 않습니다라는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둘째, 부적절한 말을 들었을 때 웃어주지 않아도 됩니다. 표정 변화 없이 가만히 있으면 상대방이 자기 말이 부적절했다는 걸 느낍니다. 셋째, 생각할 시간이 필요할 때 바로 대답하지 않아도 됩니다. 잠깐 생각할게요라는 말 대신 그냥 침묵하면서 생각하면 됩니다. 상대방도 기다려줄 겁니다. 처음엔 침묵이 어색할 겁니다. 뭔가 말을 해야 하는 거 아닌가? 침묵하면 이상하게 보이는 거 아닌가? 이런 걱정이 들 겁니다. 하지만 침묵도 하나의 의사표현입니다. 말보다 더 강력한 의사표현일 때도 있습니다. 말보다 태도가 먼저 읽힙니다. 무슨 말을 하느냐도 중요하지만 어떤 태도로 있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침묵하는 태도, 반응하지 않는 태도, 가만히 지켜보는 태도, 이런 것들이 모여서 존중받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오늘 이야기를 들으시며 마음이 조금 정리되셨다면 좋겠습니다. 존중은 요구하는 게 아니라 스스로 보내는 신호입니다. 내가 어떻게 말하고, 어떻게 행동하고,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 사람들이 나를 대하는 방식이 달라집니다. 무시는 남의 문제가 아니라 관계 패턴의 결과입니다.
그동안 무시당했다고 느꼈다면 그건 당신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너무 많이 참아왔기 때문입니다. 너무 많이 맞춰주고, 너무 쉽게 웃어주고, 너무 길게 설명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나눈 6가지 이야기를 기억해 주세요. 늘 먼저 과하게 배려에 맞추지 마세요. 배려와 자기 소멸은 다릅니다. 말을 끝까지 하세요. 말을 아끼는 것과 흐리는 것은 다릅니다. 항상 웃지 마세요. 웃음은 방패가 아니라 선택입니다. 설명하지 말고 정리하세요. 길게 말할수록 설득력이 줄어듭니다. 거절을 배우세요. 선을 긋는 사람은 차갑지 않습니다. 침묵을 사용하세요. 말보다 태도가 먼저 읽힙니다. 오늘부터 바꿀 수 있는 건 말의 끝, 태도의 속도, 감정 표현의 선입니다. 하나씩 천천히 바꿔보세요. 말투 하나, 태도 하나만 바꿔도 사람들이 나를 대하는 방식이 달라질 겁니다. 나이 들어서 바뀌기 어렵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지금 이 순간부터 충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존중받는 삶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작은 변화에서 시작됩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여러분께 꼭 필요하고 도움되는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보다 내일이 조금 더 편안하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실버의 지혜였습니다.